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바리스타입니다. 촉촉히 내리는 비가 운치 있어서 테라스 쪽으로 자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책은 자칭 카페 정키라고 하는 이명석 작가님의 모든 요일의 카페입니다. 아, 카페 정키가 뭐냐고요? 그러게 말해요. 제가 잠시 뒤에 이명석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카페 정키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카페를 열었던 2015년 4월 25일이 떠오르네요. 인테리어의 오픈 준비에 거의 한 달을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좀비 상태로 개업을 했어요. 그날 잊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를 만들고 말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손님께 얼음 가득에 에스프레소를 부어드렸는데요. 손님이 왜 이렇게 쓰냐면서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본래 저희 원두가 좀 진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개업 첫날이라 오늘은 커피값을 받지 않겠다며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물을 안 부어 드린 거죠. 너무 떨리는 마음에 제가 그때 한 잔 한 잔 레시피 적힌 걸 보고 그대로 만들었는데 그 레시피북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얼음에 투샷만 써 있었던 거예요. 아니 물은 너무 당연해서 안 적은 걸 비몽사몽간에 그대로 빠뜨린 거죠. 그렇게 카페 첫날 평생 잊지 못할 흑역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 손님들이 다시 방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도 첫 쓴맛을 보고 다시는 안 찾는 그런 카페가 됐는지도 모르죠. 그런 반면 7년 단골 손님께 얼마 전 편지와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편지 잠시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근처에 살다 이제는 이사를 앞둔 가족입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돌이켜보니 성큼성큼 들어서는 아파트들에 끼어서 시골 작은 마을처럼 많이 나누고 살진 못했지만 오랜 이웃으로 이것저것 신세를 지기도 하고 감사드릴 일을 겪기도 했던 지난 날들이 생각나서 인사를 드립니다. 잘 살고 갑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좋은 추억만 가져가고자 합니다. 내년 봄엔 공원 옆 흐드러진 벚꽃길이 생각나서 와보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함께하는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이곳에서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20일 7년간 꽤 많은 분들과 작별을 했네요. 가끔은 이사를 하고도 이곳이 생각난다며 멀리서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부족함 투성이로 시작했던 그래서 너무도 자신이 없었던 초짜 바리스타가 그래도 이제는 그럭저럭 어디 명함은 좀 내밀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요일의 카페 저자이신 이명석 작가님이 저희 단골이셨다면 이사를 가셔도 걱정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리가 중요한 분 같지는 않아서 말이죠. 이명석 작가님이 가장 많이 언급한 에스프레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퉁이를 돌아가면 카페가 있다. 아주 작다. 겉으로 보이는 테이블은 불과 2개. 주방을 돌아 들어가면 다락방에 앉은뱅이 책상 같은 자리 2개. 카페 앞 골목에서 서성이면 주인이 창을 열고 반갑게 인사한다.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셨나 봐요? 쑥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보이는 이는 모두 낯익은 손님들이다. 주인은 메뉴판도 주지 않고 그거요? 하고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에 리스트레토를 더블로 담고 지난번에 쓰고 남은 설탕 3분의 1 봉지를 건네준다. 옆자리에 시니컬한 교수님은 교보문고에 들렀다 왔는지 요즘 책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있다. 내 쪽을 보더니 헛기침을 한다. 나의 여행책이 매대에서 사라졌다며 빨리 다음 책을 내라고 재촉한다. 교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내 책은 별로 좋은 책이 아니건만 단골 사이의 의리를 지켜준다. 동네 사랑방 같은 카페. 참 좋은 풍경이다. 요즘 이 모퉁이 카페에 고민이 생겼다. 이 골목 어귀 대로변에 커다란 카페 체인점이 들어선 거다. 단골들이야 계속 모퉁이 카페로 직행하겠지만 길거리에서 어디 커피 한잔 할 데 없나 하며 킁킁대는 사람들은 모두 그곳으로 갈 게 아닌가. 상호도 눈에 익어 찾기도 편하니 약속 장소로도 그쪽이 훨씬 좋아 보인다. 이쪽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걱정한다. 여기 단골 중에도 배신자가 나올지 모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배신자입니다. 청계천으로 향해 가는 버스를 타면서 생각했다. K에게 다음에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물 뒤편 골목에 있는 카페 아모카에서 보자고 해야겠다고. 높은 천장과 썰렁한 노출 콘크리트로 도서관 건물의 1층 로비 같아 보이는, 그러나 암스테르담에서 떼어왔다는 100년 넘은 문을 비롯한 북유럽적인 아름다움이 곳곳에 스며 있는, 나는 그 카페에서 북유럽에 대한 동경보다는 저 잔인할 정도로 실용적인 네덜란드인의 마음을 느낀다. 인도네시아의 자바를 커피 식민지로 개척하고 요코하마를 비롯한 세계의 커피 문화를 옮기고 그렇게 커피 착취의 전형을 만든, 그러면서도 별로 욕을 안 먹는 민족. 내게 아모카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플라잉 더치맨의 바다처럼 여겨진다. 근처 조선일보 편집국에서 광우병 괴담의 음모에 대한 기사를 넘기고 온 기자와 촛불 시위를 하러 가기 전에 커피로 몸을 덮이려는 다음 아고라 회원이 등을 대고 각자의 고독에 들어가 있다. 아모카는 멈출 수 없는이라는 뜻의 덴마크어란다. 나는 K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의 영화는 아모카 같았으면 한다고.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이의 국해를 떠돌며 영원히 귀향하지 못하는 전설 속 네덜란드인 선장의 짧은 안식처 같은 곳이면 좋겠다고. 영화든 카페든 친구인지 남남인지 너무 분명하면 재미없다. 어느 편인지 확실히 태도를 취하지 않고 꿈틀대는 게 좋다. 커피와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일까? 초콜릿과 우유라는 오랜 동반자들이 커피의 양쪽 팔을 하나씩 껴안은 채 눈을 반짝거린다.
이봐, 당신들은 친구라기엔 몸을 너무 섞었잖아. 저기 카페 모카 잔 속에서 생크림으로 만든 하얀 이불을 덮은 채 뜨겁게 녹아버린 것도 당신들이잖아. 연인이나 부부관계라면 모를까. 내가 물어본 친구는 그런 게 아니야. 언제나 함께 있지만 서로 섞일 일은 없는 존재. 커피에게 그런 친구는 누구일까? 영화로도 만들어진 오랜 중독의 커플, 커피와 담배가 떠오른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옥상으로 노천으로 혹은 흡연실이라는 유리로 된 지식상자 속으로 쫓겨나고 있는 세태로 볼 때 썩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 나의 답은 바로 책이다. 피아노 카페, 장난감 카페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북카페 간판은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다. 북카페는 얼핏 카페 이상에 닿아 있는 것 같다. 약용이 아닌 음용의 커피가 널리 퍼진 것은 예멘의 수도사들이 잠을 쫓아내고 공부에 열중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면서부터의 일이다. 와인이 사람들 속에 디오니소스를 불러내 흥분시킨 뒤에 잠에 빠지게 한다면 커피는 그들 속에 아폴론을 불러내 냉철한 이성의 시간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커피의 광신으로 유명한 발자크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 각성의 음료가 오랫동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왔음은 자명하다. 카페 역시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서 크게 성장했다. 해밍웨이와 피츠제럴드가 만나던 파리의 라쿠포를 상상해봐도 좋다. 세기말 빈의 문화 카페에서 독서대에 꽂힌 신문을 돌려 읽으며 논쟁을 벌이던 지식인들도 부럽다. 그럼에도 나는 북카페라고 하면 의심부터 한다. 그 감정은 대략 이런 것이다. 누군가 자기 소개서의 취미란에 독서라는 글자를 써놨을 때 사실 요즘의 세태에서는 자신 있게 독서를 취미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다. 그러나 독서 행위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보편적 생활이어야 한다는 내 편견이 어쩔 수 없는 위화감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당연히 책을 읽어야 하고 카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북카페여야 한다. 의심은 반복된 실망을 통해 단단해졌다. 솔직히 북카페는 이런저런 테마 카페의 컨셉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느슨하다. 커피는 장사꾼이 파는 거지만 나는 책과 함께 문화를 판다. 나는 이 순수한 주장 앞에 도사린 함정을 본다. 북카페 간판을 내건 카페 안에는 주인장의 집에서 그대로 옮겨온 듯 편안하지만 낯뜨거운 책들이 꽂힌 서가가 들어선 경우가 적지 않다. 예전 어느 문이 내게 만화는 쓰레기가 많지 않나요?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들은 적 있다.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모든 만화의 70%는 쓰레기죠. 모든 책의 70%도 그렇고요. 나는 북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싸구려 처세술, 사이비 종교서적, 심지어 학습지까지 꽂아두는 자신감에 당혹한다. 책의 옥석 가리기에 무신경한 주인이 원두통에서 결점들을 골라내고 기한이 지나 시큼해진 콩을 갖다 버릴 거라곤 상상하기 힘들다. 사실 내게 가장 확실한 북카페는 정독도서관 근처의 모든 카페들이다.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제대로 된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책 두세 권을 빌린 뒤 벤이나 연두나 커피 팩토리를 찾아가 책과 커피를 함께 사랑하는 즐거움을 무엇에 비할까? 햇살이 너무 좋을 때는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 도서관 앞 낡은 벤치에 기댄 채 오래된 활자들을 소리내어 읽는다. 그렇게 활짝 열린 목구멍과 콧구멍은 예전에 느끼지 못한 커피 향을 빨아들이기도 한다. 가끔은, 아니, 매우 자주 나는 그런 즐거움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른다. 책을 반납해야 할 날짜를 놓쳐 다음 책을 빌릴 수 없다든지, 깜빡 잊고 빌린 책을 가져오지 않는다든지, 하필이면 도서관 정기 휴관일에 찾아온다든지, 어느 날엔간 그런 날을 자책하며 정독도서관에서 삼청동으로 뻗어있는 샛길을 무작정 걸어갔다. 그 길에는 나를 유혹하는 카페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나는 정말 딱 1시간만 커피와 책을 함께 즐기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인지 그때 북카페라는 간판이 그렇게 또렷이 보일 수가 없었다. 삼청동의 카페, 내 서재다. 사실 예전에 주변을 지나면서 그 카페 안을 두어 번 들여다본 적은 있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북카페에 대한 내 편견 때문에 오히려 쉽게 지나쳤던 것 같다. 또 다른 필연에 의해 다시 찾은 그 장소에는 뜻밖에도 신선한 책이 잔뜩 꽂혀 있었다. 보통의 북카페가 주인장이 소장하고 있던 책을 진열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곳은 매번 새로운 책으로 부지런히 물갈이를 하는 곳인 듯했다. 성균관대 도서관에서 기회를 놓쳐 못 빌린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꺼내 들고 조용히 체류에 들어갔다. 카페의 맛이란, 특히 북카페의 맛이란 적어도 30분은 체류해야 서서히 빠져들 수 있다. 내 서재에는 정말 작정하고 책을 읽으러 온 사람이 적지 않았다. 책꽂이 앞에는 한 사람씩 앉아 조용히 책에만 빠져들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쪽에 앉아 있었다. 다정히 손을 잡고 들어온 커플이 그 자리에 나란히 앉더니 그때부터 온전한 서로의 시간을 허락하고 각자 자신의 책과 커피에 빠져들었다. 사실 북카페에 있어서 읽을 만한 책이 많이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조건들이 있다. 잡담이 가능한 자리가 없어 조용하고 클래식 등 독서를 방해하지 않은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물론 마시는 커피가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점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밝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요즘 카페들을 보면 저녁에 와인과 식사를 겸업하면서 일부러 조도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 낮 시간엔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으로 쾌적하게 책을 읽거나 개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겨울이면 일찌감치 자리를 떠야 하는 곳들이다. 그런 식으로 장기 체류자들을 쫓아내고 좌석 회전을 빠르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주인장은 성공한 셈이다. 카페는 도서관이 아니다. 그러니 무작정 많은 책을 꽂아두려는 욕심 자체가 무리다. 원두의 블링딩처럼 북카페의 책 역시 무조건적인 다채로움보다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때론 어떤 서점보다 또렷한 전문 서가를 갖춘 카페들에 압도당하고 싶다. 특정 출판사의 그래픽 서점만 모아둔 대학로의 타센,
여러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을 만날 수 있는 홍대 앞의 위, 직접 만드는 잡지 등 일본 로아스 계열의 하위 문화 서적들이 보기 좋게 꽂혀 있는 산울림 소극장 1층의 수카라 등이 나를 책에 빠지게 하는 장소다. 북카페의 책이라고 무조건 무게 잡는 것일 필요는 없다. 카페에 앉아 있는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없는 책이라면 감질만 날 수 있다. 영미권에는 커피 테이블북이라는 말이 있다. 사진, 그림, 만화책 등 커피 테이블에서 가볍게 읽고 내려놓는 책이란 뜻이다. 책의 장이 잘게 나뉘어 있어 눈에 들어오는 부분만 살짝 읽고 그쳐도 괜찮은 책들이기도 하다. 결국 이런 책들이 카페에 가장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여기저기서 사람도 잘 물어오고 그 사람이 주는 선물도 잘 물어오는 친구가 있다. 5, 6년 전쯤 그 친구가 또 뭔가를 물어온 적이 있다. 내 블로그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양이 똥 커피를 나눠준대. 먹어볼래? 나는 코웃음을 쳤다. 고양이 똥 커피라고? 제법 유머러스한 이름이군. 나도 방에서 굴러다니는 그 덩어리를 보고 커피 원두로 착각한 적이 있지. 보나마나 고양이 마니아를 위해 얄궂은 캐릭터를 그려넣어 파는 상품이겠지. 나는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고양이 똥은 됐고 에스프레소 원두 같은 건 없대? 친구의 지인은 고양이 똥은 다음으로 미루고 캐나다 업체에서 블렌딩한 원두를 보내주었다. 코피 루악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의 일이다. 나는 그때 그 고양이를 꽉 붙들고 똥을 구걸하지 않은 걸 100만 번 후회했다. 인도네시아의 긴 꼬리 사양 고양이는 근처 숲에서 자라는 커피콩을 먹는데 겉에 있는 과육만 소화시키고 그 안에 든 콩은 배설물로 내놓게 된다. 그런데 그 배설된 원두가 진국이다. 일단 이놈들이 따먹는 커피 열매가 제일 잘 익고 좋은 것들이고 더불어 뱃속의 독특한 발효 과정을 통해 다른 어떤 원두에서도 만날 수 없는 풍성한 맛을 만들어낸다고. 우수한 콩을 선별하고 과육을 세척하는 섬세한 과정을 생물학적으로 해결해버리는 건데 거의 시럽과도 같은 바디에 지극히 복잡한 아로마를 만들어낸다나. 이런 정도니 전설과 숭배가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영화 카모메 식당을 보면 평범한 핸드드립 커피를 만들면서 원두 속에 손가락을 넣고 코피 루악이라고 주문을 외는 장면이 나온다. 버킷리스트에서 졸부로 연기한 잭 니콜슨이 휴대용 사이펀 세트로 내려 마시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커피도 코피 루악이다. 이 원두가 지상 최고의 커피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희귀한 커피라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와인만큼은 아니지만 커피 역시 다채로움과 희귀성을 무기로 특별한 날의 한 잔을 기대하게 한다. 그렇지만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입에 담은 뒤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50알의 원두 중 블루마운틴이 두세 알이나 되었을까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믿을 수 있는 로스팅 하우스나 로스팅 카페에서 확실한 원산지의 커피를 두루 맛보는 것이 커피의 진미에 다가가는 올바른 길이다. 바리스타들 사이에서는 이런 유머가 떠돈다. 어느 날 근사하게 차려입은 남자 셋이 카페에 나타나 주문을 하겠다며 대표 바리스타를 불러오라고 했단다. 그들 중 리더인 듯한 사람이 물었다.
오늘은 어떤 원두가 좋은가요? 예멘 모카 마타리가 좋습니다. 그러자 신사들이 서로 쳐다보더니 한마디씩 했다. 나는 모카, 나는 예멘, 그럼 나는 마타리가 좋겠네. 코피 루악이나 피베리는 알면서 이렇게 하나의 품종을 섬세하게 지칭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 주변에 카페 정키들이 떠들어댔다. 강릉으로 가. 주문진 아닌가? 이봐, 영진이야. 그들이 말하는 곳은 결국 한 카페였다. 알았어. 가면 되잖아. 나는 곧바로 짬을 내 동해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어둠 속에서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카페 보헤미안. 핸드드립 커피나 로스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리라. 한국 커피계의 대가 중 한 사람인 박이추 선생이 바다를 찾아와 만든 카페 겸 펜션이다. 도착하니 8시 반. 9시가 마감이라더니 사모님이 벌써 가게를 거두고 있었다. 저녁상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터라 배를 꺼트릴 커피 한 잔이 간절했다. 커피는요? 사모님은 어렵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일 아침에 드세요. 아침 9시부터 모닝타임이니까. 토스트하고 같이. 아쉬웠지만 사모님의 표정이 너무 피곤해 보여 일단 예약한 방으로 내려갔다. 침대에 가방을 던지니 갑자기 막막해졌다. 이 시간부터 방에 틀어박혀 뭘 하지? 서울에서의 내 시간표 상으로 보자면 9시는 저녁치고도 아주 초저녁이잖아.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 멀리 나갈 수도 없고 딱히 가볼 데도 없어 보이고. 그래, 나는 이 바닷가 펜션의 독방에 감금된 거야. 그러니 노트북을 켜 글을 쓰자. 인터넷도 안 되니 딴짓할 염려도 전혀 없잖아. 이곳에 오기 위해 차표를 샀을 땐 지필 여행을 간다는 마음도 없지 않았고 윙 노트북의 시동 소리가 백고동처럼 들려왔다. 인공의 백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자판을 두드리려는데 그 순간에 다시 간절해지는 게 커피였다. 아, 지금 케냐 한 잔이면 이 부들거리는 손가락의 힘줄이 다시 팽팽히 당겨져 아프리카 초원의 얼룩말처럼 달려갈 텐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 좀 비벼볼 작정으로 다시 카페로 올라갔다. 공식적인 마감인 9시를 5분 정도 앞둔 시간이었다. 마침 손님 한 팀이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야, 커피가 되는 거였잖아. 나는 간절한 어조로 물었다. 커피 한 잔 어떻게 안 될까요? 역시 어렵다는 표정의 사모님. 저분들은 너무 멀리서 오셨다기에. 그 힘없는 말투엔 왠지 거역하지 못할 힘이 있었다. 나는 헛헛하게 방으로 돌아왔다. 아, 주인은 커피의 신령을 대신해 나를 놀리는 거다. 그동안 너무 커피에 매달린 나를 꾸짖으며 커피에 대한 안달로 애를 태우다 죽게 만들려는 거다. 빨리 자자.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련한 커피 향을 무시하며 카운터로 걸어가서 당당히 말하자. 저 커피는 싫거든요. 우유나 주세요.
애초에 거짓말인 걸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제인구달의 후배들이 아프리카에 침팬지를 연구하러 갔을 때도 그랬다고 한다. 연구팀이 아무리 침팬지를 불러내려 해도 녀석들은 사람을 경계해 캠프 주변의 숲을 어슬렁거릴 뿐 당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녀석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하나둘 다가오는 게 아닌가? 침팬지들조차 캠프의 모닝커피 냄새를 맡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납죽 엎드려 아침 커피상을 받았다. 아침에 커피라는 것 자체로도 매혹적인데 하물며 장인이 내려주는 모닝 드립커피임에야. 세상 어디를 가서 이렇게 맛있는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첫 잔은 하우스 블렌드. 그리고 어제 커피를 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또 한 잔의 커피를 내려줬다. 이번엔 인도 커피다. 마음이 갑자기 울렁울렁했다. 예전에 어느 친구가 그랬다. 우리나라 카페는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우유 전문점이야. 피식 웃었지만 일리 있는 말이었다. 카페에서 손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메뉴인 카페 라떼, 카푸치노, 카페 모카 같은 것들은 컵의 3분의 2 이상을 우유로 채우고 있으니까. 커피는 그 색채에서부터 쓰고 독하다는 인상을 자아낸다. 그러나 우유와 몸을 섞은 뒤에는 초콜릿에 뒤지지 않는 달콤한 유혹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나는 10년 전 유럽 여행에서 매일 아침 한 잔의 커피를 몸속에 누적시키며 중독자가 됐는데 그 모든 순간에 우유가 함께했던 것 같다. 가난한 여행자였던 나에겐 우유의 부드러우면서도 밀도 있는 질감이 번듯한 식사를 대신해 칼로리를 전해줄 거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을 거다. 나만 비겁했던 건 아니다. 트루크 병사들이 빈을 포기했다가 물러나면 남기고 간 원두가 서부 유럽의 커피를 전파시킨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하는데 이 커피가 곧바로 유럽인의 탁자에 오르진 못했다. 터키식 커피가 지닌 텁텁함, 악마를 연상시키는 검은 빛깔 등이 기독교인의 취향과는 영 맞지 않았던 것이다. 빈의 카페 주인들은 계량에 계량을 거듭했다. 텁텁한 가루를 한 차례 걸러낸 뒤에 내놓는 방법도 효과적이었지만 그보다 결정적인 해결책은 바로 우유였다. 이 베개의 천사는 아랍의 검은 왕자를 빛깔로나 맛으로나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줬던 것이다. 만약 커피가 우유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영예를 누릴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커피와 우유를 섞어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걸로 그림을 그려볼까? 우유에 섞여 갈색으로 변한 에스프레소가 거품의 길을 따라 이런저런 무늬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제법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든다. 티스푼으로 슬쩍 끝을 말아 올리고 옆에 있는 시나몬이나 초콜릿 가루로 약간의 포인트를 더하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라떼 아트도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 등장했을 거라 짐작된다. 사실 나는 커피를 가지고 이런저런 장난을 치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별 볼 일 없는 가게들이 풍선 치장과 마술 등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커피잔의 색과 모양에 대해서는 패티시즘에 가까울 정도로 신경 쓰면서 커피 스스로 만들어내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카페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바리스타 대회 참가자들도 라떼아트에 열중하는 걸 보아 어쨌든 커피의 시각적 형상이 마시는 이의 기분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 책을 읽는 내내 이명숙 작가님의 글들에게 제가 자꾸 말을 걸게 됐다 그랬잖아요. 변명도 정말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도 하고 네.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 이명숙 작가님은 고객의 입장에서 네 정키의 입장에서 글을 쓰신 거지만 저는 반대로 카페 운영자이니까 네 '아 운영자의 입장에선 또 이래.' 하면서 네 반기를 들었죠. 그래도 아무래도 직업이 바리스타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내가 쓴 거다.' 싶을 정도로 공감 가는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아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적절한 커피 얘기들, 카페 얘기들, 다양한 에피소드가 지루함 없이 조화롭게 구성된 책이었습니다. 북카페에 관한 이야기에서 많은 변명을 늘어놓게 되더라고요. 저희 매장에도 문제집이 있어요. 바로 수학의 정석. 제가 일부러 구에다 꽂아 놨거든요. 일부러요. 그것도 수학 1-2 시리즈 구성 맞춰 가지고. 다들 "어 이게 여기 왜 있지?" 하면서 꺼내 들어 봅니다. "와 아직도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수학의 정석을 풀던 시절로 타임슬립들을 하시죠. 그러면서 다들 표정이 좋아져요. 딱 그 의도였어요. "즐거운 대화의 시발점이 되어라." 이 수학의 정석은 추억 소환의 역할을 톡톡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들려드린 모든 요일의 카페 어떠셨나요? 준비해 드린 에스프레소는 얼굴 찡그리지 않고 드실 수 있으실까요? 설탕을 부어 녹이지 않고 커피가 스며든 설탕을 티스푼으로 떠서 먹으면요. 달고나 맛이 나요. 한번 에스프레소 쓴맛이 아닌 달콤함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책과 향긋한 차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